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민법 총칙 이제 했죠. 조건하고 기한까지. 자, 지난번에 봤던 게 차고부터인데요. 차고는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주고 말았다. 이거 가지고 설명했죠. 그럼 차고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여기 내 차고고, 차고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 109조.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몇 조죠? 107조. 그다음 통정의 표시는 108조. 그다음 차고는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중차 중무선이죠. 먼저 내중차는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즉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중무, 이건 뭐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즉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차고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앞에 무효 이제 취소인지를 좀 붙여서 기억합시다. 차고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뭐로서? 취소로서.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에서 총 어떤 사례 배웠냐면 우사 사건 배웠죠. 우사 사건. 또 개론책 민법책 주문했는데 개론책 원세건 받고, 그다음에 갑소인 줄 알았는데 병소였던 거, 그리고 공장 사건 배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례 네 가지를 통해서 사례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에 관한 조문이 몇 조라고요? 109조. 109조 조문이 내중차 중무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내용의 중요분의 차고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기 강박도 배웠는데요. 사기 강박은 이건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배웠어요. 사기 강박. 그럼 사기 강박은 뜻이 뭐죠? 가짜라고 속이고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사기 강박이었는데, 사기 강박은 뜻이 이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뭐하나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단 중요한 건 사기와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사기가 되려면 먼저 기망행위를 하고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인데 사기 욕구로 4개죠. 사기 욕구 4가지가 뭐죠? 첫 번째,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망행위가 미법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가 공포 상태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강박인데, 강박은 요건도 얘도 똑같죠. 4개. 첫 번째, 강박자에게 뭐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강박행위가 미법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갈수록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봐야죠. 밑에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놓고 온 다음에 나랑 같이 맞춰보는 시간이죠. 자,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10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사강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효도 배웠고 취소도 배웠어요. 먼저 무효는 뜻이 뭐예요? 무효의 뜻. 그다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나 아니고 누구든지. 그다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늘 무효하면 요 3가지가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무효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다음 무효 사유가 총 9개, 우리가 배운 게 9개인데 손으로 꼽으면서 무효 사유 9개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총 9개 있죠. 9개. 나 이거 다 외운다. 손 들어보세요. 나 앞에 나왔으니까 다 써보고 싶다. 괜찮아요. 저기 무효 사유 나와서 써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었으니까 제가 할게요. 자, 첫 번째, 권리 능력 없을 때. 그다음
의사 능력 없을 때, 그다음 확가적사 순서대로 정리하면 되죠.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다음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 비유, 무선, 그다음 통정, 무선. 총 이렇게 몇 가지 있다고요? 9가지. 자, 그리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 무효는 뜻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의 뜻. 무효로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게 상대적 무효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찾아볼까요? 이렇게죠. 절대적 무효고, 그다음 상대적 무효는 비통 2가지죠. 그럼 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 쪽수 많은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무효는 뜻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를 배웠죠. 그게 무효의 재생인데 3가지 뭐 있었죠? 그 3가지를 이제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첫 번째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 그리고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3가지 제도가 있고,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부터 봅시다. 이건 법률행위 중 이제 일부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때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죠. 이때 이제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세자로 뭐죠? 가분성. 그다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무효 법리고요.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도 공부했는데, 일단 그 판례 내용 생각나요? 입양 판례? 그 사건 내용이 뭐였냐면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입양 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 내용은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B라는 법률행위로 전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한 겁니다. 이건 유효, 무효. 그런 이게 무슨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것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입양 신고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고요. 그다음 배웠던 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이건 원래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여건이 똑같아요.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 법률행위를 이제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이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즉 이건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요. 그다음에 요 일부 무효 법리하고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무슨 의사인 거죠? 가상적 의사.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면 된다, 실제적 의사여야 된다. 실제적 의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무효라는 걸 알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진짜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때 당사자 의사는 무슨 의사? 실제적 의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읽어볼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요 3가지를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효의 재생. 자, 그다음 취소도 공부했는데 취소는 뜻이 뭐예요? 취소하면 늘 또 3가지 생각나야 되죠. 취소는 뜻이 그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취소는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일응유효죠. 그러니까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일단 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게 이게 취소고,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 사유 몇 가지 있죠? 취소 사유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뭐죠?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여기도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건 뭐죠? 제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얘는 무슨 취소이다? 절대적 취소. 그다음 차고, 사기 강박. 얘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럼 취소는 뭐가 원칙이죠?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는 전체 체계가 먼저 취소권 내용이 있고, 그다음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취소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은 그냥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과정 가서 공부한다 그랬고, 취소권 내용 봅시다. 먼저 취소권자는 누구죠? 취소권자 제, 차, 사, 강, 대, 승이죠. 취소권자는 일단 제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바, 대리인, 승계 이 6사람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이죠? 이게 직접 상대방. 자, 그리고 취소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특별한 방식에 제한 없다는 겁니다. 소면으로 한 것도 되고 구도로 한 것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응 유예하다가 일단 유예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반환 이름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 되돌려 줘야 되죠. 이때 돌려주는 반환 이름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건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나중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원상예보임이라고 배우고,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청산임이라는 표현을 배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잘 구별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한테 받은 거 돌려주는 건 무슨 반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임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했었던 내용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죠.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다시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죠. 먼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하고 기한도 배웠는데, 조건의 예로 배웠던 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 이게 이제 조건의 예로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야만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한 거죠. 이미 성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뜻이 뭐죠? 자,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이게 조건이고, 기한도 공부했어요. 기한. 요 기한의 경우에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죠. 그럼 뭘 또 불확실해요? 지난주까지 확실했다가 이번 주에 와서 불확실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뿐인 거고, 시기만 정해지지 않은 거고, 사망은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럼 기한은 뜻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기한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 조건의 경우에 을이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럼 조건이 뭐가 된 거죠? 성취. 그러면 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죠. 즉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기한의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겁니다. 그럼 병이 사망하면 기한이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기한이 도래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똑같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기한의 경우에는 기한 도래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이게 조건과 기한의 결정의 차이점인 겁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어디 할 거냐면, 자, 이런 책으로 213페이지 올까요? 213페이지.
213페이지에 오셔서 좀 먼저 읽고 갑시다. 자, 어딜 보냐면 21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거기 양가로 1번 물권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세 줄 나와 있는데 먼저 읽어봅니다. 자, 먼저 채권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두자. 채권 동그라미하고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거기는 요구. 자, 그다음 물권이란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거기는 지배죠, 지배. 어떻게 찍는 거마다 다 틀리네요. 채권에선 중요한 단어가 뭐고? 요구. 물권에선 중요한 단어가 지배. 자, 그렇게만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물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는 다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 그다음 법률행위, 의사표시,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오늘부터는 이제 물권, 채권, 물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2 이게 뭐로 돼 있죠? 물권법으로 돼 있죠. 물권법. 자, 물권의 개념, 채권의 개념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칠판 먼저 잘 보세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이런 뜻이죠. 아직도 집 그리지 마시고 집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은 끝났고 건물.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고 칠까요? 건물을 이제 새롭게 하나 지은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이런 건 권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그걸 권리라고 말하는데 외울 것까지는 없고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소유권은 권리다.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것도 권리,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권리,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도 다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는 건 어떤 게 사용일까요? 건물을 사용한다는 건 뭐가 사용인 것 같아요? 뭐 볼펜을 쓰고 있다는 이게 쓰는 게 이게 사용이죠. 그럼 건물을 사용한다는 건 들어가 사는 게 사용이에요. 들어가 사는 게 사용이고 수익은 임대수익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처분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파는 건 처분인데 갑이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건물을 때려 부신 거예요. 이런 건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다. 먼저 건물을 을에게 파는 건 법률적 처분이라고 하고 물건을 때려 부시는 건 사실적 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처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만 이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반드시 처분 권한 있는 사람만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소유권 이건 권리라고 말하고 사용수익 처분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이라고 해서 이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 이걸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도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먼저 소유권은 뭐라고 하고 권리라고 말하고 사용수익 처분은 뭐라고 표현한다. 권능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사용수익 다 포함해서 사용가치라고 말하고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게 교환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용가치를 말하는 건지 교환가치를 말하는 건지 좀 연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건물은 정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든다. 이거 무슨 가치 말하는 거죠? 쓰기 좋다는 거죠. 쓰기 좋은 거니까 무슨 가치? 사용가치. 내 건물은 시가로 10억이다. 이게 교환가치. 예, 그러니까 교환가치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서 가지는 값어치를 교환가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월 수익 500만 원이 보장된다. 이거 사용가치. 수익가치란 말은 없어요. 그 만들어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사용가치, 사용수익을 다 포함해서 사용가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 수익하는 거 다 통틀어서 사용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건물은 시가로 10억이다. 이건 교환가치 말하는 거고 이 건물은 월 수익 500만 원이 보장된다. 이건 수익을 말하는 거니까 사용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가치의 사용은 수익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가서 그럼 소유자인 갑은 사용가치만 지배해요? 교환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은 전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무슨 성? 전면성.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럼 첫 스타트가 이거죠. 갑이 건물을 새롭게 지은 거예요. 그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 맞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잘 들여다보니까 누가 뭘 지배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누가 뭘 지배한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걸 물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물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3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자, 거기 양가로 1번 물권의 의 부분에 그 윗부분에 가면 쓸만한 공간이 되는데 거기 이제 세 줄을 쓸 거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물권의 특질 부분에 쓸 걸 좀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 공간은 쓰지 마시고 맨 위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권하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동그라미 1 하시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앞으로 물건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람하고 물건하고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즉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건이고 사람이 사람한테 뭘 요구하는 게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다시 물건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라고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자, 그다음 동그라미 2 하시고 물건의 가장 단순한 뜻을 써봅시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자, 그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지배. 지배. 그러니까 물건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그 지배한다는 게 이거 말하는 겁니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이 건물의 소유자인 건 맞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 하시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권. 자, 그러면 지난번에 무효하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고 취소하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권하면 늘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필기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물권. 첫 번째가 뭐죠?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두 번째, 물건의 뜻이 뭐죠?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세 번째,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물건을 무슨 권이라고 한다? 절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또 펜 놓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뜻 한번 해봅시다. 채권. 이것도 왜 이 단어를 만들어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해놓고 이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이름 뭐예요?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자, 그럼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때 매도인 갑의 권리가 뭐죠? 갑의 권리 밑에 거죠. 갑의 권리 이거죠? 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갑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 그다음 을의 권리는 뭐예요? 을의 권리 위에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의 권리가 뭐라고요?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의 권리가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면 요 대금 지급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하는 거죠. 즉 대금 지급 청구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대금 지급 청구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인 거예요. 을의 권리가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이것도 똑같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 즉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누가 뭘 지배하는 권리였었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였었고, 대금 지급 청구권,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권리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고, 물권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아까 물권의 의 3개 썼죠. 그거 연관된 부분에다 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채권은 이제 또 3가지를 쓰겠어요. 채권 1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즉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 채권의 뜻인데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칠판에 띄워드린 것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자,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2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요구. 하여튼 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되고, 일단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뭐한다? 요구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또 칠판 다시 와볼까요?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니까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에게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은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갑에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동그라미 3번 아시고,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3번을 씁시다. 그리고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한다 그래서 이걸 상대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쓴 거 확인해 봅시다. 먼저 채권 1번은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다음 채권 2번.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채권 3번.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펜 놓고 칠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중에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부르고, 물권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건을 공부할 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되고,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채권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물건은 누가 뭘 지배하는 권리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그 다음에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단 쉬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O의 X예요.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일단 힌트는 지상권은 물권이다, 이게 힌트예요. 지상권은 물권이다, 이게 힌트인 겁니다. 그럼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다라는 건 O의 X예요. X가 되는 거죠. 그 왜 X일까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는 말이 되니까 지상권은 결국 채권이라는 뜻으로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상권 배우겠지만, 지상권은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직접 쓰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제도니까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다, 토지에 대한 권리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다라는 뜻이 돼야 되고,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는 뜻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먼저 항상 물권 그러면 누가 뭘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다음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215페이지 봅시다. 215페이지. 자, 거기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양거로 1번에 민법상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거기다 땡땡 하시고 8가지라고 한번 써볼까요? 민법상의 물건 땡땡 하시고 8가지. 8가지 개별 물건을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밑줄을 하거나 색칠을 이렇게 한번 칠해보세요. 자, 첫 번째가 점유권이고요.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총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다? 8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죠?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얘네들은 다 민법상 뭐죠? 물권. 그럼 아까 물권의 뜻이 누가 뭘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러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고 했으니까 점유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소유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지상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저당권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여튼 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누가 뭘 지배하는 권리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8가지 있는데 그 8가지 물건 중에서 질권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질권은 제외돼요. 그럼 질권 부분이 시험범위에서 제외됐다.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완전 좋은 거죠, 완전. 공부하는 게 확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그 질권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으면 여러분 아마 공부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질권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뭐 승낙, 전질, 책임전리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질권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제외돼가지고 일단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질권 제도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전당포에 가서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에 값 나가는 동산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동산 가지고 가서 전당포 주인한테 그 물건을 이제 맡기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럼 전당포 주인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죠. 돈을 갚을 때 내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그 경락대금에서 전당포 주인이 먼저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권제도인데 질권은 기본적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산.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질권 부분 시험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총 이제 7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7개를 한번 읊어봅시다. 첫 번째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총 7가지 물건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아까 물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요 물권법을 쭉 관통하는 매개 하나 있어요. 물권법을 쭉 관통하는 매개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즉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미리 법률의 근거 규정을 둬야 된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인데 왼쪽 페이지 와볼까요? 자, 왼쪽 페이지 오시면 214페이지 점 1번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자, 일단 거기다 좀 쓰고 합시다. 물권 법정주의 땡땡 물권 법정주의 땡땡 하시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물권 법정주의 땡땡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의 내용을 법에서 다 정해놨으니까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것대로 따라야 한다. 그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185조인데요. 자, 먼저 물권 법정주의 185조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물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권은 자, 7번 다시 올까요?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민법상의 종류 물권 민법상의 물권 몇 가지로 배웠죠? 8가지. 그다음에 특별법에서 이제 또 물권 만들어 놨고 관습법에도 몇 가지 물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 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보시면 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먼저 첫 번째 물권 창설의 근거는 뭐죠? 조문에 나와 있죠. 물권을 창설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법률하고 관습법이죠. 법률하고 관습법.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건을 창설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창설시킬 수 있는 근거는 법률하고 관습법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이외에는 물건 창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끝에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창설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먼저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말라 이거죠. 그럼 아까 민법에서 인정해 준 물건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밑줄 하시고 거기다가 첫 번째 종류 강제라고 써볼까요? 종류 강제. 185조 조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첫 번째 종류 강제. 그 다음에 플러스 각각의 종류마다 내용도 다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래서 요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도 다 정해놓은 겁니다. 또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은 반드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써라.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 예를 들어서 뭐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최단 존속 기간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저당권 전도는 절대 목적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다 정해놨으니까 그 내용도 다르게 특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뜻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두 강제가 되고 종류도 강제가 되고 두 번째 모두 강제가 된다.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에다가요.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자, 두 가지를 써두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5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물건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국가가 법률이나 관습법을 통해서 이제 다 물건을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종류도 정해놨고 내용도 다 정해놓은 거니까 이 정해놓은 것대로만 이 물건을 사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법에서 정해놓은 물건의 내용하고 다르게 특약을 맺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185조 규정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이런 규정의 성격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전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185조 옆에다가 강행 규정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일단 요 두 가지만 좀 연결을 좀 해봅시다. 아까 물건의 뜻이 뭐였죠? 물건의 뜻이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8가지. 그러니까 점유권에서부터 저당권 얘네들은 다 누가 뭘 지배하는 권리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물권법을 쭉 관통하는 맥이 있는데 물권법의 지배 원리라는 겁니다. 물권법의 지배 원리가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이건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맞는 조문이 몇 조다? 185조 한번 읽어보겠어요? 물건은 읽어봅시다. 시작.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물건의 특질, 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